대법원이 현재 60세로 돼 있는 육체노동 근로자들의 돈을 벌 수 있는 나이, 즉 가동 연한을 65세라고 오늘 다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현재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과 가장 낮은 계층 간의 격차가 7배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 65세로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즉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공개됐습니다. 2007년 아이폰과 같은 IT 업계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노동으로 몇 살까지 돈을 벌 수 있느냐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3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 즉 노동으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 기준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예, 일단 판결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기존 판례의 60세보다 5년 더 늘어난 65세까지 사람이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익사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 씨가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지난 1989년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60세를 육체노동 정년으로 보고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에서 65세로 이렇게 올린 근거는 어떤 겁니까?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동안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됐고 또 발전했으며 법제도가 정비되고 개선됐다고 전제를 하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늘어서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지는 등 사회 여건이 급격히 변화해온 점을 고려하면 육체노동 가능 연령을 만 60세로 본다는 기존 판례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사회보장법에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또는 노인의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고 연금 수급 시작 연령도 2033년부터는 65세로 올라간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예, 오늘 판결이 우리 사회 또 경제 분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정년이나 보험 등의 제도에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65세까지 육체노동을 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보통 60세였던 정년도 연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노동연한의 변경이 정년 연장 논란으로 이어졌던 만큼 관련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또 당장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보험료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해 4분기에 우리 가계가 얼마를 벌었고 또 얼마를 썼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가계 동향 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예, 일단 전체 소득은 늘었다면서요. 근데 구체적으로 빈부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다는 겁니까? 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60만 6천 원으로 1년 전보다 3.6%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상위 20%, 즉 소득 5분위 가구는 932만 4천 원으로 10.4%가 증가했는데요. 반면 하위 20%, 1분위 가구는 평균 123만 8천 원으로 17.17%가 줄었는데 이는 사상 최대폭 감소입니다. 2분위 소득도 4.8% 줄어드는 등 소득 감소가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됐습니다. 소득 격차를 엿볼 수 있는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분기 5.47배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네, 근로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점이 1분위 소득 감소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소득 1분위, 즉 저소득층 가구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43만 500원으로 1년 전보다 36.8%나 감소했습니다.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는 688만 5천 원으로 14.2%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일자리 사정이 나빠진 것이 저소득층 가구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소득 하위 20% 가구 취업자 수가 평균 0.64명으로 1년 전 0.81명보다 줄어든 반면 상위 20% 가구는 더 늘어서 평균 2.07명을 기록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근로소득 격차를 더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오늘 소득 분배 악화로 인한 긴급 회의를 가졌는데요. 저소득층 맞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이번 주에도 서울의 아파트값이 계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15주 연속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예, 이번에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1%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0.07% 하락해서 낙폭이 다시 커졌는데요. 지난해 11월 셋째 주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15주째 이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권 아파트 값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강남구와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는 평균 0.17% 떨어졌는데 특히 강남구는 0.27% 하락하면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강동구도 0.2% 떨어졌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매수 대기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켜보자는 심리가 확산됐고 전세시장 안정 영향으로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전세값도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번 주 서울 전세값은 0.22% 떨어졌습니다. 전세값 내림세는 매매 가격보다 더 길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이후 17주 연속입니다. 송파 헬리우시티와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 등 대규모 신규 입주 영향으로 강남권 전세값 하락이 전체 분위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전세값은 이번 주 0.78% 떨어져 매매 가격과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강동구가 0.34%, 동작구도 0.33%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전세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입주율 하락 현상이 발생하는 등 세입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금융투자업계 대표들이 오늘 비공개로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예,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금융투자업계 만남은 지난달 15일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이번 만남에선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 등 자본시장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찬 회동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선 단계적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권영원 금융투자협회장도 증권거래세 문제에 대해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협의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증권거래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당정의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파생상품 손익을 같이 합해서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주식과 채권, 펀드를 포함한 파생상품 손익을 합산해 계산하고 3년 동안 손실을 2월에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대신 양도소득세는 같은 기간 4%씩 균등하게 인상해 2024년엔 20%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권영원 회장은 거래세와 양도세, 손익통합과세 등의 문제가 있다며 자본시장 세제 개입 전반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자본시장 특위 전체 회의를 열고 증권거래세 개편과 손익통합과세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들여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경기도 용인으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이 얘기 자세히 좀 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결국은 주인공은 용인시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위한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부지를 용인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는 앞으로 10년간 모두 120조 원이 투입이 됩니다. 수도권 지역이 딴 데도 있던데 어떻게 용인시가 선택이 됐을지 그 이유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용인은 서울과 가깝고 교통 여건이 좋은 것이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또 반도체 업계는 우수한 반도체 인재를 확보하려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게다가 용인은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과도 가까워서 반도체 집적단지 조성에 유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10년간 120조 원이 투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막대한 투자액이 어디에 쓰이게 되나요? 네, 일단 당초 정부 발표 때부터 거론돼온 원산면 일대 약 410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최종 입지로 유력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지에는 현 주력 제품인 D램과 차세대 반도체 제조 공장 4개가 들어섭니다. 또 5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해당 부지를 수도권 총량 규제에서 제외시켜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예, 얼마 전에 진통 끝에 광주형 일자리가 결국 확정이 됐죠. 정부가 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다른 곳에까지 좀 추가로 확산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상반기 중에 두세 곳이 몇 곳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예, 이 광주형 일자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방금 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반기 중 두세 곳의 지역을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기존 광주형 일자리처럼 임금을 일정 부분 줄이는 대신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통해서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는 형태인데요. 노사 민정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가 신청을 하면 중앙정부 등이 선정을 해서 패키지로 지원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해당되며 중소, 중견, 대기업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 패키지 지원이라는 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 겁니까? 네, 우선 상생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투자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요. 산업단지 임대료를 할인받거나 투자세 공제 우대 등 일부 법인세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들은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받고 공공주택과 어린이집 우대 등 복지시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역시 관심은 어느 지역에 들어갈 것이냐 또 어느 업종이 해당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제조업종이 유력합니다. 특히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은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가 물망에 오른 바 있는데요. 또 어제 발표한 스마트 산업단지에 창원과 반월시야 등 경남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향후 상생형 일자리와 연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 시리즈의 후속 모델인 S10과 폴더블 폰을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폴더블 폰의 커다란 화면이 펼쳐지자 행사장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10주년을 맞은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10도 환호 속에 등장합니다. Today, you will see a simpler, more intuitive UI and a bigger, more beautiful display. Ladies and gentlemen, please say hello to the Galaxy S10 Plus. 액정 화면은 간결해졌습니다. 카메라 구멍 외에 스피커 등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선 충전도 간편해졌습니다. 단말기를 뒤집고 무선 이어폰이나 스마트폰을 맞대기만 하면 됩니다. 각종 신기술을 만난 소비자들은 신기하다는 반응입니다. 신기해요. 초음파로 지문 인식하는 거랑 액정에 카메라만 이렇게 있는 것도 좋고. 애플과 화웨이의 협공으로 S8과 S9 모델이 연달아 판매 부진에 빠졌던 갤럭시 S 시리즈. 일부에서는 이번 10주년 신모델을 통해 연간 판매량 4천만 대 복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이고 최근에 축소됐던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요. 갤럭시 S10은 4가지 모델로 각각 90만 원에서 140만 원대에 판매될 걸로 예상됩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현대기아차, 볼보에 이어서 BMW 그룹 코리아도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문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레문법은 신차를 산 다음에 1년 안에 동일한 중대한 하자가 2번, 일반 하자가 3번 이상 발생하면 새 차로 교환해주거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난 1월 1일 이후에 차량을 인수한 고객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B 국민은행 노조가 다음 달 열릴 주주총회에서 노조 측 사회이사를 추천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국민은행 노조는 애초 백승원 변호사를 사회이사로 추천하려고 했지만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추천할 뜻을 접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벚꽃은 다음 달 21일부터 피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K웨더는 다음 달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아서 벚꽃이 평년보다 4에서 일주일 정도 빨리 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법원이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 즉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5살, 그러니까 5세 올렸습니다. 30년 만이죠. 예, 이게 우리 사회에 또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도 좀 살펴보고요. 판결의 배경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육체 노동자를 법적으로는 어떻게 개념을 잡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이 그야말로 일용직 근로자라고 얘기하죠. 제 이름처럼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느냐 이걸 정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면 문제가 된 4살짜리 아이가 사망했지 않습니까? 수영장에서 그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건데 중요한 게 2가지입니다.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모르니까요. 4살짜리. 그런데 4살짜리가 사망했으니까 장래 무슨 직업을 갈지 모르니까 그중에서 가장 좀 낮은 적은 임금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다가 월 가동을 며칠 할 것인가 곱하고 거기다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가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이 그 사망했을 때는 또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의 가동 연한을 별도로 또 규정을 합니다. 댄스 그러니까 가수 워낙 어린 아이의 경우였기 때문에 몇 살까지 어떤 직업을 갈지 모르니까 댄스 가수는 35살까지가 가동 연령입니다. 가동 연한입니다. 댄스 가수로 만약에 이제 그런 사망했다면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프로야구 투수 여기 나오네요 보니까 선수 투수를 저 기준으로 했는데요. 40세까지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동 연한이고요. 노동 정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런 정년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가동 연한입니다. 40세까지 프로야구 선수로 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0세까지 제일 프로야구 높은 게 선수로 이제 일하면 변호사, 목사 이런 분들입니다. 이게 일단 이렇게 판결이 된 배경 여러 가지가 나오던데 일단은 고령화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입니다. 뭐 그런저런 뭐 대법원에서 이제 제시한 그런 이 내용들도 있는데 교수님께서 분석을 하시기에는 어떤 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이었다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죠. 역시 늘어난 것이고 그리고 지금 60살, 65살 이런 분들이 자기가 무슨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않잖아요. 그런 생각을 들었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 얘기한 게 바로 일반 사회의 경험칙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1989년도에 그 이전까지는 이제 55살을 가동 연한으로 봤거든요. 육체 노동자에. 그런데 1989년도에 60세로 상향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사회의 경제적 구조 변화 이런 것들 예를 들었거든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평균 수명이 그때에 비해서 막 10세에서 15세 이상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체 노동자의 그 기본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손해배상액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 소득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액도 조금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고려사항이 된 거겠죠.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육체 노동자 특정한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손해배상을 정할 때 이제 미국은 65세이고요. 일본, 독일들은 이제 67세까지 인정했죠. 그러니까 대략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으로들은 보긴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번 재판이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라 이 대법원의 판례가 하급심에서도 이제 이를테면 지방법원 2심이나 1심에 같은 데도 이제 이렇게 가이드라인 형태로 이제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판례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성문법 국가라고 하기 때문에 네. 판례가 일반적인 법은 아니지만 하급심 법원에서는 이 판례를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대법원 판례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도 당연히 65세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제기되는 손해배상 소송도 이제 일반 일용 노동자라면 65세 기준으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혹시 일단은 이미 3심에서 끝난 거는 뭐 일사부조리 때문에 안 되겠지만 예. 이것 때문에 혹시 관련 수준이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소송이 아니고 네. 화해라든지 이런 협상을 통해서 이제 뭐 종결된다. 예. 그런데 거기서 여전히 60세를 적용하겠다. 이러면 당연히 소송이 늘어날 수밖에 알겠네요. 없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험업계 말씀을 마침 하셔서 네. 일단 일반적으로는 경제적인 영향을 우리가 따질 때 가장 큰 게 보험업계 얘기들을 많이 그렇습니다. 하더군요. 실제로 보험업계는 1% 이상 보험료가 오를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미 꺼내놓은 적도 있고요. 예. 이 보험료 인상 요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 이제 수영장 관리자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건. 예, 이번 사건이자면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수영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가 이제 수영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영장 관리자들이 이제 과연 책임자들이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보험을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를 들자면 2심에서 2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거든요. 그것은 이제 60세까지 계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서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 이렇게 하면 65세까지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늘어나 버리는 거죠. 거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올라가던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프리미엄이 보험 프리미엄이 올라가서 대개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때 그동안은 60세까지로 계산을 해서 이제 그걸 손해배상을 산정했는데 이제는 올라가니까 당연히 내야 하는 보험료도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경제적으로 가장 큰 데가 보험 쪽이다 얘기를 하면 물론 다른 데도 좀 있겠지만 따져보면 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일자리 문제에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를테면 정년이 돼서 이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안 나가면 그 자리로 이제 나가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들이 이제 뭐 또 안 늘어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우려도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60세 이상 분들과 젊은 청년들과 일자리 상황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이런 판결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60세 정년을 65세로 늘려라.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은 60세가 정년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년이 늘어난 것도 2017년에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동연한이 55세에서 60세 늘어난 것은 1989년인데 실제로 법에서 정년을 늘린 것은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정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법이 제정되거나 해야만 늘어나는 것이지 가동연한이 늘어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정년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화면에 본 것처럼 노동 정년이라고 하는 게 조금 어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60세 정년을 65세로 늘려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젊은이들 일자리를 좀 노년층이 뺏는다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이 문제가 최근 2010년대 중반 이후 넘어가면서 특히 이제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게 사실 세대 간의 갈등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여쭤본 건데요. 마지막 질문은 좀 이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현재 60세로 되어 있는 법적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은 60세 정년을 채우고 나가는 사람들은 드물죠. 지금 실제 평균 우리 정년 퇴직 연령을 보니까 49살밖에 안 되더군요. 이게 아마 몇 년 전 자료니까 지금은 더 줄었을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육체노동의 정년은 65세까지 연장이 되고 고령화는 계속되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사회 상황에서 이 판결이 우리 사회에 주는 어떤 의미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는데 법원에서도 이런 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
넘어간다는 걸 현실을 인정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복지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뭐 오늘 법원에서 얘기한 것도 대법원에서 얘기한 것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이제 65세로 이제 늘어난다. 2022년부터까지. 예, 그런 데서 또 하나의 고려 사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늘어나면 그때까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가 이제 실질적인 은퇴 연령은 72세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72살까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맞습니다.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인정한 것이고 앞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년 연장이라든지 또 국민연금 문제라든지 노인 연령 상한 문제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결국 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서 좀 더 활발하게 아마 논의가 일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예 연령도 지금 우리는 65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좀 70세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분기 가계 동향 조사가 나왔는데 역시 이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라는 좀 무거운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오늘 전화로 연결을 하게 됐네요.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게 참 소득 격차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면 다행인데 반대로 자꾸 늘고 있군요. 네. 이번에 같은 경우도 보면은 특히 1분위 같은 경우 근로소득 같은 것도 좀 줄고 전반적으로 소득이 대부분 주요 항목들이 다 줄었더군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근로소득은 1분위, 즉 가장 못 사는 20%의 근로소득이 36.8% 줄었고요. 전체적인 소득은 마이너스 17.7%인데 이 뭐 깜짝 놀랄만한 그 수치고요. 예. 또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사업소득은 대체로 자영업자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산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의 소득은 1분위, 2분위, 3분위 할 것 없이 거의 뭐 10% 이상 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근로소득도 줄고 사업소득도 같이 줄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 빈곤층이 더 빈곤해진다라고 하는 게 이번 통계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죠. 교수님 사실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결국 이렇게 저소득층이 더 가난해지는 이유를 최저임금 인상, 급격한 인상 여기에 또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여전히? 그러죠.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니까 사업주들이 그 고용인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고용 시간을 줄이거나 하면서 이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의 소득이 더 줄어드는 현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견딜 수가 없다 보니까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결국은 이제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같이 줄어서 우리나라에 못 사는 절반의 가구들이 근로소득도 힘들고 사업소득도 힘들어서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는 결정적인 원인은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작년에 1분기 이 가계동향조사 나온 다음에 정부가 상당히 좀 충격을 받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전소득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이 보조금의 규모를 늘리는 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일 텐데요. 근데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요. 이 이전소득 같은 경우도 증가율만 보면 오히려 3분위나 4분위가 더 증가율이 높더군요. 1분위에 비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이전 소득이 주로 못 사는 1분위, 2분위에 많이 들어가고 잘 사는 4분위, 5분위에는 이전 소득이 거의 지불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얼마 안 되는 부분들에게 이 이전 소득이 증가되니까 그 율이 막 30%, 40%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전 소득은 이제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간다고 보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 중에서도 근로자 가구 중심으로 이게 이전 소득이 가지 근로자가 아닌 가구 쪽으로는 이전 소득이 가지 않는다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이를테면은 독거노인 같은 분들, 그러니까 근로를 하지 못하는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뭐 연세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전 소득 대상에서도 좀 제외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나 그러니까 이전 소득이라는 게 주로 일을 하던 사람들, 일이 줄던 사람들,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로자 가구 중심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근로자 가구에서 빠져 있는 분들, 이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물론 독거노인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일은 하지만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전부 이전 소득에서 빠지다 보니까 이 이전 소득이 매우 그 근로자 가구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예. 사실은 이제 이렇게 특히 요즘에 경기가 안 좋고 말씀하신 대로 좀 저소득층의 상황이 소득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더 안 좋아질 때는 결국 이제 정부가 정부 돈으로 그러니까 재정을 좀 풀어서 조금 더 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요. 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구제나 이런 어떤 정책들이 현장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효과를 못 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못 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돈은 갖다 붓는데 돈이 가야 할 곳으로 전달이 안 되는 우리가 어려운 말로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돈도 이렇게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대로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가 못 받는가 소위 전달 체계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금 면밀하게 그 부분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정부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이 좀 길죠, 좀 낯설죠.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제 광주형 일자리 얼마 전에 확정이 된 광주형 일자리를 다른 지역에까지 좀 확산을 시켜서 상당히 좀 침체되어 있는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침체되어 있는 지방 경제를 좀 살려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진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좀 들어보고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까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앙대 송수영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교수님 뭐라고 읽혀지세요? 일단 그 공적인 면에 있어서 일종의 일자리와 그다음에 소득 증가를 도모하려는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공적인 측면에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실업의 원인이라는 것이 이제 그 국가 총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기술력 부족, 즉 대부분의 그 하위 20%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기술이 상당히 좀 뒤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의 일자리는 지금 소위 말해서 뭐 혁신과 IT 산업 덕분에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좀 크죠. 예, 그것이 제일 큰 이거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 뭐 단적인 예로 요새 주차장을 가보시면 주차장 경비하시던 분들이 많이 없어진 거를 볼 수 있는 게 전부 다 소위 말해서 자동 번호 인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구조적 그 실업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일자리를 새롭게 찾아서 일시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마찰적 실업이라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대응하는 이 이제 공적인 부분은 특히 이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일종의 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소위 말하는 이제 공적인 측면에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 방안인데 그냥 그 미세적인 것보다 상당히 좀 크게 그렇죠. 큰 돈을 투입하고 그래서 좀 크게 어느 특정 지역을 살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 효과를 노리는 거고 또 특히 이제 요거를 통해서는 기존의 민간 기업이 투자하기가 지금 여력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경제 침체나 총수요 부족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까? 특히 지역은 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지역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공기업이 지방 이전을 했을 때는 당연히 그 주변 지역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위 20%나 하위 40%의 소득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식당 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광종 일자리를 예를 든다면 광종 일자리가 광주에 자동차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직원들이 이제 그렇죠. 뭐 생기게 되고 협력업체들도 직원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까지 해서 11,000명, 12,000명이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그 양반들이 나와서 또 식사도 하시고 또 뭐 소주 한 잔도 해야 되니까 식당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맞습니다. 확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광주형 일자리나 이런 거는 사실 중산층 거의 우리가 이제 사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부분은 중산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나 이렇게 정상적인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얻게 되는 건 저희가 중산층이라고 봤을 때 이 소위 말해서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효과는 이제 그거는 하위층을 위한 효과는 이제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하위층에 계시는 분들은 구조적으로 기술력 부족 때문에 항상 실업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에게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 일회성이고요. 네, 맞습니다. 나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그렇죠. 세이프티넷, 이 사회 안전망으로 예. 제공을 해주고 이것이 저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실업이 증가하거나 근로소득이 하위 그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미니멈 웨이지 자체가 그러니까 최저임금 자체가 네, 그 상승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80년대 훨씬 이전부터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그 페이퍼를 논문을 하나 봤는데요. 이분들이 쓴 것이 84년부터 90년 사이에 변화된 최저임금이 한국에서 상승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공장 수준으로 봤을 땐 별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벤트 스터디 스타일로 2018년도 자체 최저임금제 상승시켰을 때 발생하는 효과가 어떤지를 테스트한 논문도 두 가지가 서로 완전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경제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하나 있었고 네. 거기서는 줄어들었다.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것이 소위 말해서 그 8시간 일하는 거를 하나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됐고요. 나머지 논문에서는 그렇게 통계적으로 유효한 결과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좀 다시 이제 광종 일자리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제 이 광종 일자리가 확정이 됐고 어쨌든 합의가 또 이루어져 된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 모델이 좀 다른 지역에도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거는 뭐 당연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거는 광종 일자리라는 게 합의가 됐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이루어진 게 있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론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종 일자리가 아직도 확실하게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다른 지역에다가 또 업종도 다를 수 있고 지역도 다른데 상황이 이게 조금 너무 급한 게 아닌가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나와서요. 이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광주형 일자리나 이런 스타일의 상생 협약은 이 장기적 효과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에서도 이제 그 소위 말해 정책에 대한 입안을 하거나 거기에서 나오는 주장에서도 뭐가 나오는가 하면 소위 말해서 그 어느 정도 일을 하는 시간을 서로 좀 줄여서 나누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공공 투자나 공적인 면에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거는 아까처럼 기술력 부족과 이노베이션과 혁신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기술력 부족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요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광주형 일자리라든지 이 상생 협약을 하고 하는 거는 어차피 단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이것이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 실업이 발생하고 소득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는 지금 계속해서 IT 산업과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발생할 구조적인 수 있습니다. 현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광주형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그것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소위 말해서 만약에 전 국민들이 직업을 다 가질 수 있는 걸 목표로 공기업이나 공적인 면에서 실업률을 낮추려고 하다 보면 그거는 잘못하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무지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업에서 제공하거나 공적인 면에서의 일자리라는 거는 요거 자체는 구조적인 조정을 위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막는 방법으로 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이걸 유치하겠다고 하는 지금 네. 지자체들도 그렇고 이거를 급하게 뭐 해서 정부 보조금만 이렇게 받는다는 그런 욕심 또 단기간에 1, 2년, 2, 3년 안에 뭔가 큰 효과가 볼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를 그거는 말아야 그렇게 되겠군요.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미국 사례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광주형 일자리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효과적으로 지역 경제도 좀 살리고 장기적으로입니다. 네. 제대로 좀 이렇게 국내화, 한국화 될 수 있으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특히 어떤 포인트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8시간 근로제, 즉 5시간, 5일 근로제 해가지고 지금 노동 시간이 5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줄이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탄력 근로제라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영원히 가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줄이고 그래서 왜 그럼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 의미가 있냐 하면은 노동 생산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네. 분명히 우리가 8시간 뭐 이상 막 12시간, 13시간 이렇게 일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보면 초과 수당도 돈도 기업주 입장에서도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집중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일을 시키는 건 이거는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셨습니까?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폴더블 폰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언뜻 보면 이게 뭔가 싶을 텐데 이렇게 접어져 있죠, 살짝. 저도 사실 직접 본 게 아니긴 한데 공개된 영상만으로만 볼 때 확실하게 이렇게 접었다 폈다가 가능한 그런 핸드폰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폴더블 폰이 정말 몇 년째 정체 상태에 있는 글로벌 휴대폰 시장, 또 국내 뭐 삼성전자라든가 국내의 휴대폰 제조업체들한테 정말 핫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뭐 비싸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이렇게 좀 회자되다 사라지고 말까요?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양대 한상민 교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뭐 보셨을 텐데 혹시 뭐 접는 거 외에 뭐 또 새로운 어떤 거 이런 게 눈에 띄시는 게 있었습니까? 글쎄요, 저도 뭐 실물을 보지는 못했고 그냥 언론에서만 봤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뭐 접는다는 것보다는 기존의 핸드폰과 태블릿 PC를 좀 합쳐놓은 듯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게 있고 이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에 그동안에 뭐 교수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소문도 무성하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이 집중됐던 제품이어서 그런지 지난 2017년도였죠.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제 한 3년 4년 돼갑니다만 아이폰이 애플에서 처음으로 출시됐을 때 이때를 연상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군요. 네, 맞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이폰이라는 것이 핸드폰 시장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는 아이폰이 나오기 전과 후로 나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새로운 세상을 열었죠. 근데 과연 이 폴더블 폰이 그런 아이폰이 새로운 시장을 열었듯이 뭐 그렇게까지 어떤 새로운 혁신을 가져다 올지 그거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아이폰 같은 그런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혹시 보이십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런 점이 있어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최근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이 사실 새로운 변화나 혁신이 없이 굉장히 정체되어 왔습니다. 예. 결국은 어떤 새로운 게 없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교체 주기도 길어지고 또 그 와중에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왔던 삼성이나 애플의 시장 지도력이 계속 약해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약진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점에서 이번에 새로 나올 이 폴더블 폰이라는 것이 침체된 이 핸드폰 시장에 뭔가 새로운 혁신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뭔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접다 펴고 하는 이게 분명히 신기할 수도 있고요. 재미일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히 화면만 커진다고 그래가지고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은 패드 이상의 어떤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이런 아이폰 같은 이런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좀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장밋빛으로 기대와 희망만 하기에는 사실은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분명한 점은 우선 기존 핸드폰의 가장 큰 약점이랄까 한계점이었던 이 화면의 크기 문제를 대폭 해결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도 써보셨겠지만 사실 이 핸드폰이라는 것이 어떤 그 화면에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 그렇죠. 온라인 쇼핑을 한다라든지 예. 여러 가지 어떤 그 정보를 탐색할 때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특히 결정적으로 게임이라든지 이 동영상을 볼 때는 굉장한 어떤 그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점에서 특히 폴더블 폰이 이 게임이나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현장감과 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순히 화면만 커지고 그렇죠. 현장감을 높이는 것만으로 새로운 어떤 고객의 경험 가치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런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조한다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긴 하죠. 그러니까요.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아이폰이 혁신으로 불리게 된 혁신의 상징으로 불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이폰이라는 이 디바이스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폰이 가져왔던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문제라든가 이런 전 세계 어떤 그 산업에 미친 영향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각종 기술들, AI를 비롯한 각종 기술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혹시 이 폴더블 폰과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과의 뭔가 콜라보레이션, 이 접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결국 이제 큰 화면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 경험을 보여주고 또 새로운 어떤 재미를 불러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어떤 새로운 혁신이랄까 시장을 만든다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증강현실, AR이라든지 가상현실, VR이라든지 또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또 특히 이제 AR 같은 것과 접목을 시킬 때 이 기존의 핸드폰에서 하기가 힘들었던 화면 문제로 힘들었던 그런 부분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 아이폰이 나왔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스마트한 기술들과 연계를 시킨다면은 진정한 어떤 혁신이 좀 더 가까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또 하나는 이러한 어떤 그 새로운 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부품이라든지 또는 어떤 컨텐츠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폴더블 폰이 새로운 어떤 그 시장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지금 벌써 몇 년째 글로벌 이 휴대폰 시장이 정체돼 있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정체 상황에서 좀 빠져나와서 뭔가 이 업계 또는 기업들한테 좀 어떤 수익을 좀 더 키울 수 있고 매출도 키울 수 있고 이런 어떤 효과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와 같은 그런 어떤 새로운 변화, 새로운 혁신이라고 보기에는 분명히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그 규모는 적을 수 있지만은 결국은 그와 비슷하게 새로운 어떤 또 다른 넥스트 생태계를 만들 수 있고 소비자들의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게 꼭 삼성전자만의 입장이 아니고 전 세계 핸드폰 업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 새로운 시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비교적 아주 혁신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게 시장에서 좀 더 대중화될 수 있는 정도까지 되려면 시차가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 새로운 혁신이나 신기술이 나오게 되면 우선은 가격의 저항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대중화되기에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가격이 한 $2,000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과연 그렇게 그 비싼 돈을 주고 소비자들이 금방 이거를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아직도 좀 의문시되고요. 그래서 뭔가 정말 우리가 그 어떤 그 희망을 하듯이 이게 어떤 혁신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새로운 고객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같이 접목이 되지 않고서는 상당한 어떤 혁신에 대한 저항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240~5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게 240~50만 원짜리에 물론 계속 이 가격대로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만한 값어치를 할 정도로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지는 정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양대 한상진 교수였습니다. 예, 목요일 비즈 플러스 여기서 마치고 내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